그래서 여러분들은 메인과 로컬과 원격지에 피처라는 브랜치가 둘 다 있을 겁니다. 네, 그 상황에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20페이지부터 할 거예요. 푸시까지 했죠. 푸시까지 했고 이 상태에서 다시 메인 브랜치로 머지하는 걸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좀 해볼 건데 지금은 내 계정에 내가 메인 브랜치도 권한이 있고 피처라는 브랜치도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저희가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깃허브에 올라가 있거든요. 오픈소스니까. 그래서 그 녀석을 git 클론 해가지고 따올 수 있어요. 이렇게. 땡겨와서 내 로컬에서 막 버그 패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메인 브랜치에 우리가 머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생각해보면 못하겠죠? 당연합니다. 레파지토리에 대해서 메인 브랜치는 어드민만 권한을 갖고 있어요. 머지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나머지는 어떻게 그 오픈소스가 개발이 되냐면 이 메인 브랜치를 갖고 온 다음에 거기서 피처를 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버그 픽스 이렇게 달아도 되고요. 그런 명령하는 규칙은 깃허브의 페이지 안에 정의가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PR 던지셔라. PR은 참고로 풀 리퀘스트 약자입니다. 그래서 풀 리퀘스트로 개발 영역을 던지고 승인자가 검토한 후에 머지해주는 이런 형태예요. 머리로 그려보시면 돼요. 지금은 내가 승인자이고 내가 또 개발자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처라는 브랜치를 따서 기능을 개발했고요. 그거를 병합해주세요, 머지해주세요 라고 팀장한테 요청하는 거죠. PL이나 PL 정도 되겠죠. 파트장. 그래서 이 레파지토리 어드민에게 나 이거 다 끝났으니까 머지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를 풀 리퀘스트라고 해요. 풀이 뭐예요? 푸시는 올리는 거고 풀은 땡겨오는 거죠. 메인 브랜치 입장에서는 풀은 땡겨오는 거고 자 메인으로 땡겨오는 거를 요청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 고지고대로 해석을 해보면 그래서 풀 리퀘스트나 PR이라고 많이 써요. 그래서 자 이걸 할 건데 사실 이 녀석은 그 IDE에서 제공을 좀 해줍니다. 저도 그래서 PR 이렇게 누르면 이런 플러그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오늘은 FM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깃허브라고 하는 리모트 원격지 레파지토리에 소스를 푸시해놨으니 거기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자기 깃허브 계정으로 들어가셔서 해당 레파지토리 메인으로 가보십시오. 그러면 푸시를 하자마자는 제가 지금 캡처해드린 것처럼 요 가장 메인 홈에서도 이렇게 떠요. 컴페어 비교해보고 풀 리퀘스트 하세요. 좀 전에 뭔가 푸시한 게 있어요. 여기 뜨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별도로 풀 리퀘스트라는 메뉴로 접근을 하셔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풀 리퀘스트 메뉴 탭을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아무것도 없죠. 자세히 보시면 오픈하고 클로즈드가 있을 건데 지금 0건 0건이시죠?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맞죠? 저는 5개를 풀 리퀘스트를 던졌다가 병합을 끝냈기 때문에 클로즈에 가면 5개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 머지했던 흔적들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오픈되어 있는 거, 이 PR이 오픈되어 있는 것만 나오게 돼 있어요. 당연히 우측 상단에 New Pull Request를 누르면 되겠죠? 누르시고 풀 리퀘스트를 누르시고요.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나올 거예요. 거기에 New Pull Request를 눌러주시면 자 그냥 그림만 봐도 이해가 됩니다. 상단에 보면 화살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되어 있어요. 즉 이 브랜치에서 이 브랜치로 머지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앞에도 써 있지만 베이스 브랜치가 메인이죠. 그리고 컴페어 브랜치는 눌러보시면 피처라고 하나 뜰 거예요. 우리가 푸시를 했기 때문에. 그럼 그림이 완성되죠? 피처라고 하는 브랜치에서 메인이란 브랜치로 풀 리퀘스트를 요청합니다 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세팅해 보시죠. 자 그러면 누르자마자 바로 하단에 내가 커밋했던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디프 화면들이 쫙 나올 거예요. 당연히 이제 처음 넣는 소스들은 왼쪽이 비어있고 오른쪽만 채워져 있겠죠. 그리고 수정된 소스들은 예를 들어 어플리케이션, 빌드.그레드 이런 것들은 수정이 됐을 거고 차이점들이 나타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풀 리퀘스트 하는 꾸러미에 대한 커밋 내용은 이거야 가 되는 겁니다. 녹색 버튼 크리에이트 풀 리퀘스트 되셨어요? 대부분?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시 화면을 보시면 이제는 그 누른 다음에는 뭔가 타이틀을 쓰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안 건드리시면 기본적으로 우리 그 브랜치명이 이렇게 붙어요. 붙고
뭔가 내가 여기다가 기재하고 싶으면 기능 개발 후 PR 요청합니다. 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코멘트들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됐고, 뭔가 쓰실 말, 팀장한테 내가 PR 요청한다. 그런 식으로 코멘트 적어주시고, 당연하지만 우측 하단에 Create Pull Request 버튼 누르면 되겠죠? 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방금 썼던 그런 코멘트나 어떤 것들이 되는지가 바로 나와요. 이렇게. 근데 이게 보통 어떻게 되냐면 팀장한테 메일이 가요. 이렇게 크리에이트 풀 리퀘스트 하면은 담당자한테 메일이 날아갑니다. 풀 리퀘스트 온 거 있어요. 이러고. 그래서 눌러보게 돼요. 요청합니다인데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그거 좀 아닌 것 같아요. 리팩토링 해보세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아닌 것 같아요. 재검토 요망이라고 코멘트를 줄 수 있어요. 코멘트 누르면, 그죠? 그러면 위에 가보면 기능 개발 후 PR 요청을 이 사람이 했고 팀장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디를 좀 보세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 이제 코드도 넣어줄 수 있고 합니다, 원래는. 근데 지금은 그냥 간단히 코멘트만. 그 팀 원이 요청했고 팀장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고 클로즈 시킬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 공시로 얘기하면은 그 유보 처리랑 비슷해요. 검토 승인 요청을 왔는데 유보합니다. 그리고 40으로 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요청하겠죠. 그래서 이 건은 오픈했지만 클로즈를 시키고 다시 PR을 요청하겠죠. 이런 식으로 코드 리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는 지금 코멘트만 달고 실제로 클로즈는 시키지 않았어요. 클로즈 시키면 다시 PR을 생성하면 돼요. 자, 이번에는 승인을 할 건데 모드가 이렇게 보면 몇 가지가 나와요. 리베이스는 좀 복잡하니까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가만히 두는 첫 번째, 크리에이트 머지 커밋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케이스에는 두 건의 커밋이 있는 거잖아요. 이 PR 한 건 안에 두 건의 커밋이 모두 메인 브랜치에 올라갑니다. 그냥 가만히 두고 머지 풀 리퀘스트를 크리에이터 머지 커밋 이걸로 해주면 두 건의 커밋 포인트가 그대로 올라가요. 메인 브랜치에.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메인 브랜치는 합치기만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커밋 기록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스쿼시 앤 머지라고 해주면 뭐냐면 스쿼시가 우리 깡통캔 이렇게 발로 밟으면 쫙 짜부되잖아요. 짜부시키는 거예요. 스쿼시라는 용어가 짜부시키는 건데 모든 커밋 메시지를 하나로 압축시켜서 한 번만 커밋 포인트 찍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다고 중간중간에 그게 수정했던 파일이 날아가는 건 아니에요. 요 5개의 파일이다 그러면 5개 파일이 커밋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커밋 포인트를 하나로 짜부시킬 거냐 갓 건을 그대로 살릴 거냐인데 우리 생각해보면 굉장히 커밋을 유의미하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스쿼시 앤 머지가 좀 더 전략이 좋습니다. 메인 브랜치 할 때는 내 거에는 푸시를 자유롭게 막 하시고 DV 브랜치나 릴리즈 브랜치나 테스트 브랜치나 메인 브랜치 이런 애들은 머지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쿼시에서 머지하는 방식이 좀 나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도 누르셔서 스쿼시 앤 머지로 가운데 걸 골라주시고요. 이 전략은 굉장히 뭐가 많기 때문에 다 설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인 브랜치는 스쿼시 앤 머지 전략이 좀 괜찮더라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당연히 골랐으니까 이제 뭐 하시면 돼요? 누르면 돼요. 누르면 컨펌 그럼 자 누르기 전에 한번 누르면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샵 1 보이십니까? 브랜치명의 샵 1이죠. 요 이름으로 커밋이 하나 생겨요. 머지하는 커밋이. 그래서 나중에 또 해보시면 샵 2, 샵 3 이렇게 붙어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내가 PR 할 때마다 리비전이 올라갑니다. 우리 마치 뭐죠 지금 쓰는 거? 그래서 별로 쓸말 없으시면 하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 아스타릭스로 2개 표현된 게 커밋 할 때 했던 메시지일 거예요. 2건. 예. 그래서 이렇게 취합해서 하나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뭐지? 이거 바꾸셔도 돼요 내용은. 그러면 오케이. 자 PR이 끝났고 얘는 클로즈가 된 거예요. 머지가 됐기 때문에. 근데 보시면 딜리트 브랜치라고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피처는 땄다가 쓰고 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남겨놓을 브랜치가 아니고 가지니까 남겨놓을 것은 메인이나 DV나 테스트나 이런 애들. 우리가 전략적으로 플로우를 짜서 요거는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던 그 녀석들은 남겨두고 개발자가 만든 피처, 버그픽스 이런 애들은 만들고 머지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우면 됩니다. 네. 딜리트 브랜치. 일반적으로 머지가 끝났으면 지워요. 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코드라고 하는 첫 번째 탭으로 가보세요. 그리고 나면 그 메인 브랜치를 딱 눌러보면 하나밖에 안 뜨죠. 아까는 2개가 떴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기 인텔리제이로 돌아오셔서 아직은 원격지에 피처가 보일 거예요. 이거를 동기화하는 방법은 왼쪽에 보시면 이 점선 보이십니까? 모든 원격 패치하기. 요거를 딱 눌러주시면 우리 싱크로나이저랑 똑같아요. 자, 지금 제가 이걸 누르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피처가 사라졌기 때문에 없어졌죠. 원격지에선. 그리고 메인으로 뭐가 됐어요? 머지가 됐죠. 더블 클릭해 보시면 지금은 한 건이죠. 근데 화살표 보이십니까 여기? 뭘 받으라고 돼 있죠. 이게 업데이트 받으라예요. 싱크로나이즈 했고 우클릭해서 업데이트 받으셔도 되고 클릭해 둔 상태에서 왼쪽에 점선 말고 실선. 점선은 확인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선은 실제로 받는 거. 딱 누르시면 좀 기다리면 이게 사라질 겁니다. 그죠? 사라지고 더블 클릭해 보시면 최초 등록 위에 내가 조금 전에 PR로 머지했던 내역이 나오죠. 다시 연결할게요, 저로. 그 다음에 이걸 해야겠다. 그 다음에 자, 로컬에 있는 피처 브랜치는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얘도 지우면 돼요. 필요하면 이제 메인에서 다시 따면 되니까. 그래서 우클릭 삭제가 안 나오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단에 가보시면 현재 헤드 브랜치, 이 연필 모양 헤드 브랜치가 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못 지우는 거고 메인 브랜치로 체크아웃해서 이동할 거예요. 우클릭 체크아웃 하시면 메인 브랜치로 연필 모양이 가죠. 커서가 가죠. 현재 내 헤드 브랜치는 상단이나 왼쪽을 보시면 다 메인 브랜치를 가리키고 있고 이제는 지울 수가 있습니다. 삭제. 그러면 간단하게 삭제가 됩니다. 깃은 브랜치를 다시 복원할 수도 있어요. 지운 거를. 그래서 바로 복원이 나오죠. 옆에. 이거는 그냥 끄시고 언제든지 복원은 되니까 그 브랜치를 만들었다 지우는데 이렇게 부담을 갖지는 마세요. 잘못 만들었는데? 지우고 다시 만드세요. 푸시 했는데? 푸시 원격제에서 지우세요. 상관없어요. 메인만 보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설명드린 대로 피처를 만들어서 원격지에 있는 피처 머지 끝내면 지우고 그 다음에 로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워주고 나면 깔끔해져요. 다시. 자, 그럼 두 번째 기능은 어떻게 하면 된다? 다시 로컬에서 우클릭 메인에서 새 브랜치 피처 뭐뭐뭐 무슨 기능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피처를 따는 거는 항상 로컬에 있는 곳에서 피처를 따고 위로 푸시해서 올린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장소를 옮겼어요. PC를 바꿨어도 원격지에 있는 피처 브랜치가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받아서 작업을 또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작업 끝났으면 푸시.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동기화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 스텝이 아니라 투 스텝으로 움직인다. 로컬에 있는 깃과 원격지에 있는 깃이 있다. 커밋과 푸시는 좀 다른 개념이다. 이것만 다시 잘 상기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아마 한 줄로 쭉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변경점이 없으니까 중간에. 근데 예를 들어서 메인 브랜치에서 피처 1을 따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메인 브랜치에서 피처 2를 따서 두 번째 사람이 또 뭔가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각자 소스가 따로따로 진행되다가 머지가 되면 줄기가 갈라졌다가 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메인 줄기에 아무런 변경점도 없고 똑같다 그러면 한 줄로 쭉 갈 것이고요. 머지를 아무리 해도. 그리고 뭔가 변경점들이 생기면 이렇게 줄기가 빠졌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여기서부터는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줄여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 중간에 이제 PR로 머지한 것들은 이렇게 나오죠. 머지 브랜치에서 무슨 브랜치에서 뭘 했다. 그때 내역이 뭐다. 그런 식으로 뭐 충돌이 있었으면 충돌이 있었다. 그런 식으로 내역이 다 나오니까 이런 점들을 머리에 떠올리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이 순간 이후로 제가 뭔가 피처를 따세요, 머지하세요 라는 말은 안 해요.
그러니까 메인에 그대로 코딩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개발할 때 메인에서 브랜치 따서 피처냐 버그픽스냐 뭐 이런 걸 머리에 좀 떠올려서 정의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은 머지하고 지웠으니까 다시 우클릭해서 메인에서 새 브랜치 하시고 피처 하시고 이제 나머지 기능 구현할 거니까 뭐 그냥 이름 자유롭게 하시죠. 피처 언더바 뭐 3주차 뭐 한글로 하셔도 돼요. 네. 참고로 뭐 브랜치명은 영문이든 한글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요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깃은 요 정도로 아마 뒷부분에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그냥 반복이에요. 요거 반복이니까 혼자 메인 브랜치와 피처 브랜치, 버그픽스 브랜치 이런 것들을 관리해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또 그럴 때 좋아요. 강의할 때도 메인에서 피처 1 따서 1주차 거, 메인에서 피처 2 따서 2주차 거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브랜치만 왔다 갔다 하면 오늘 게 나오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까지 지금 준비를 하진 않았고 그런 개념이라는 것. 예. 메인을 안 건드리고 머지를 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그 브랜치는 거기에만 파일이 남아 있습니다. 됐고요. 오늘은 이제 컨트롤러 다음 서비스 영역을 할 건데요. 컨트롤러 짰고 그 다음에 서비스 호출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에서 다시 DB 접근이 필요하면 이제 DAO. 정확히 DB는 아닙니다.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여기 파일이 될 수도 있고 메모리 뭐 캐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보통 DB를 연동하니까요. 그래서 DAO와 서비스는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아요. 네. 같아요. 컨트롤러만 좀 다르고 서비스랑 DAO는 개념적으로는 똑같아요. 둘 다 똑같은데 그 레이어를 성격을 조금 더 나눈 거예요. 왜냐하면 DB에 접근하는 서비스니까 얘는 DAO 이렇게 좀 표현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서비스라고 부르는 레이어는 비즈니스 로직을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DB에서 A 갖고 오고 B 갖고 와서 뭐 가공해서 내어주기도 하고 이런 비즈니스 로직들은 다 서비스에 들어가고요. 지금 프레임워크로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APP 패키지예요. APP. 비즈랑 APP 두 가지 패키지로 나눠져 있는데 컨트롤러는 액션, 그리고 서비스는 APP, 그리고 DAO가 비즈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 비즈는 거의 DB 연동하는 데 많이 쓰일 거고요. 뭐 꼭 그렇게 쓰진 않아도 됩니다. 근데 APP는 이 비즈 여러 개를 호출해서 뭐 가공하기도 하고 취합해서 다시 액션에 넘겨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개념 잡으시는데 이거 되게 안 되는 거라서 굳이 장표를 만들었어요. 어디 가서든 뭘 해보면 우리 지금 소스도 아마 그럴 건데 서비스 레이어에 그 웹의 요소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레이어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셋 다 자바잖아요. 자바인데 컨트롤러가 하는 역할은 웹에 대한 걸 처리해주기 위해서 앞에 있는 거예요. 채널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세션을 사용해도 좋고 리퀘스트 객체에서 헤더를 꺼내서 뭘 써도 좋은데 서비스로 막 리퀘스트 객체를 넘긴다든지 서비스로 세션 객체를 넘긴다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 지금 현재 소스에 보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레거시 소스에 보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레이어를 분리해서 그 사상을 만들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예시입니다. 메일을 전송하는 샌드 메일 서비스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여기에 파라미터로 세션 객체를 가져오고 보낼 메시지 이렇게 두 가지를 설계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상의 룰에 위반되는 설계죠. 이렇게 되면은 웹을 쓸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웹을 쓸 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여기 메시지 이벤트 카프카를 붙이거나 우리가 배치를 짰어요. 배치해서 샌드 메일을 보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걔는 앞에 웹이 아니기 때문에 세션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런 객체를 서비스 레이어에 설계를 해버리니 클라이언트는 그걸 만들어서 다시 보내줘야 돼요. 억지로 막 세션 객체를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데 이거 되게 어색하기도 하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아래처럼 만약에 얘를 이제 풀어서 설계한다면 차라리 스트링 3개로 받는 거죠. 이 세션을 받을 게 아니라 샌더를 누구, 리시버를 누구 이런 식으로 자바의 포조 객체로 퓨어한 객체로 받는 거죠. 예시라서 이렇게 쓰긴 했는데 실제로는 DTO를 만들어서 많이 던질 겁니다. DTO는 뭐예요? 자바의 순수 객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던지는 것은 클라이언트 단위 뭐 스탠더론이 오든 메시지 이벤트가 오든 웹이 오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실수하지 않고 이것도 나중에 뭐 집체 교육을 하긴 할 건데 항상 나옵니다. 항상 나와. 뭐 이렇게 해버리면 유연성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다 처리해라. 웹에 관련된 거. 뒤로 넘길 때는 자바의 순수객체로 넘겨라. 풀어서 파라미터를 풀어도 좋고 DTO로 묶어서 보내도 좋고 거기까지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하물며 이게 세션을 넘긴다 하더라도 앞에가 우리가 세션을 쓰다가 요즘에는 토큰 많이 쓰거든요. 세션 안 쓰고 JWT 토큰 같은 걸로 설계를 바꿨어요. 그럼 이 부분 다 수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향도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디커플링하기 위해서 이렇게 레이어를 나누어서 쓰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유실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은 좀 유의해서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넥스트 제네레이션 사업에서는 그 이벤트 중심으로 서로 통신을 많이 할 거라서 실제로 결정된 건 아니지만 거의 카프카를 쓰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서로 지금 막 뭐 추출 끝났어요, JSP 호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아니고 여기다가 뭐 끝났어요 메시지가 떨어지면 가져다가 이제 이벤트 받아서 수신해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시스템끼리. 그러면은 뭐 저쪽 시스템이 무너져 있어도 상관이 없고 DB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공시 배포됐어요. 그럼 막 서로 막 찔러주잖아요. 뭐 그게 아니고 배포된 이벤트가 떨어지면 받아서 처리할 거예요. 그걸 각자. 뭐 일이 생겨도 그냥 추가로 개발하면 끝나요. 영향도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설계 사상을 바꿔보려고 하는데 더더욱이 서비스 레벨이 이렇게 웹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특성들은 앞에 있는 그 이제 입장 채널 그쪽에서 좀 대부분 특성들을 막아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좀 설계를 하자라고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서비스 패키지 밑에 우클릭해서 새로 만들기 Get Disclosure Content라는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보십시오. 자, 서비스와 DAO부터는 인터페이스와 구현체 방식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도. 실제 서비스의 메소드명과 안에 이제 나중에 코딩 구현체를 보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이해하시기 쉽게 뭐겠습니까? 계시니까 뭔가 갖고 오네. 디스클로즈 공시의 내용을 갖고 오는데 PK인 공시 아이디를 하나 던지는 겁니다. 접수번호 같은 걸 하나 던져서 공시 내용을 뭔가 스트링으로 반환해주는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 뒷단에 DB에서 가져오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컨트롤러나 이런 데 입장에서는 밖에서는 다오는 직접 호출하지 않아요. 컨트롤러에서 다오 직접 호출하지 말고 반드시 서비스 통해서만 호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 서비스의 명세는 굉장히 중요하죠. 읽었을 때 뭘 던지면 뭘 주겠네가 딱 식별이 되면 돼요. 간단하죠? 그걸 만드신 분들은 자동으로 임플리멘트 구현체를 만드십시오. 우클릭해서 넘기시고 지금은 제가 설명하지 않는데 인텔리제 같은 거 쓰시면은 자동으로 저렇게 구현체 만들어주고 이런 단축키들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이제 하실 수는 있는데 우선은 그냥 해보시죠. 아마 여기까지 치시면은 뭔가 얘가 이렇게 딱 마우스 올려보시면 뭐 자동으로 생기고 이런 거 뜰 거예요. 안 떠요? 그럼 치세요 좀. 그래서 여기 오버라이드 해서 붙는 게 그 지금 인텔리제가 만들어준 소스거든요. 이게. 이 내용을 쳐보십시오. 당연히 우리가 인터페이스에 하나의 메소드를 퍼블릭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구현체에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작성해 줘야겠죠. 그 내용이 여기 되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뭐 하시다가 막 저걸 그대로 치지 마시고 대충 이렇게 좀 스트링은 줄여서 쓰셔도 돼요. 로그 같은 거 안 찍으셔도 되고요. 예제에는 있지만. 일단은 그대로 다 치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처음 보는 뭔가 스트링 형태가 하나 등장할 겁니다. 치시면서. 그냥 치시면서 들으세요. SLF4J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지만 로그를 밑에 쓸 거기 때문에 선언한 거고요. 로그 안 쓰면 이거 선언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레스트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이 아니라 골뱅이 하고 서비스라고 붙였어요. 컨트롤러나 레스트 컨트롤러 또는 서비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다오를 짤 건데 거기는 레파지토리 이렇게 붙거든요. 그 녀석들이 전부 다 컴포넌트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상속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서비스냐 레파지토리냐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컴포넌트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스프링에서 컴포넌트라는 어노테이션이 들어가야만 스프링의 빈으로 승격이 돼요. 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메인 클래스를 실행하면서 스프링이 전부 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렇게 인스턴스를 만들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뉴에서 객체 바인딩 하는 것처럼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데 그 대상이 되는 게 이런 어노테이션들입니다. 서비스가 있느냐, 뭐 레스트 컨트롤러가 있느냐, 컨트롤러가 있느냐, 레파지토리가 있느냐. 당연히 골뱅이하고 컴포넌트 하셔도 무방합니다. 똑같아요, 기능이. 근데 명시적으로 얘 서비스네, 얘 다오네, 얘 컨트롤러네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정의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에 살짝 이렇게 컨트롤하고 눌러보시면 안에 이제 구성 요소가 나오거든요. 여기 컴포넌트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뭐 이제 우리 과정에는 없습니다만 나중에 여기 컨피규레이션 이런 것도 선언할 수 있거든요. 걔도 똑같아요. 환경 설정하는 빈이에요, 그거예요. 자바 빈인데 컴포넌트라는 게 있는 것만 식별해요, 스프링은. 자, 우리가 만약에 지금 프레임워크에서 시스템이어를 기준으로 서비스라는 걸 새로운 패키지를 만들고 서비스를 새로 APP죠. 만들었다고 쳐요. 뭐 만들어야 됩니까? 엑스컴프. 그리고 엔트 빌드 때문에. 이런 거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서비스입니다라고 한 줄로 끝나는 겁니다. 컨텍스트에서, 즉 왓스에서 얘가 컴파일 대상입니다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게 이 방식이에요. 선언만 해주면 알아서 읽어갑니다. 그래서 간혹 서비스 패키지에다가 소스 만드셨는데 요거 안 붙이시면 실행해도 얘를 못 찾아요. 그러니 그거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뭐 오버라이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바는 지난주에 설명드렸다시피 그럼 얘가 뭐겠습니까? 앞에 오른쪽에다가 우리가 스트링을 줬기 때문에 얘는 자동으로 스트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못 보던 녀석이 하나 등장했죠. 이 더블 커테이션 3개를 이렇게 앞뒤로 써주고 사이다가 뭘 넣으면 텍스트 블럭이라 그래요. 이거는 자바 14인가? 그때부터 나와요. 스트링을 우리 생각해 보시면 플러스 기호로 굉장히 복잡하게 조합해서 쓰잖아요. 그 방식이 아니고 텍스트 블럭은 제가 만약에 여기 지금 띄어쓰기 했죠. 그러면 밑에 엔터 딱 치면 이 줄에 딱 맞게 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이거 딱 어디다 쓰면 좋을 것 같아요? SMS 보내기, 이메일 보내기 같은 걸 만들 때 스트링으로 막 조합해서 계행 주고 공백 주고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 블럭 사이에만 써주시면 그대로 계행도 먹고요. 그대로 띄어쓰기도 먹어요. 그래서 여기 라인이 살짝 가죠. 이렇게 녹색으로. 여기가 첫 들여쓰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플러스 기호를 없애기 위해 점 해서 포매티드 하면은 중괄호 안에 이렇게 바인딩 해줍니다. 아규먼트를. 보내는 이 뭐 A, 받는 사람 B. 그러니 이 바인딩된 값이 이 변수에 할당이 되겠죠. 제가 아마 교재에는 이 포매티드를 쓰진 않았는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변수들을 주입해 주면 됩니다. 마치 우리 로그 찍을 때 이렇게 했었죠. 그것처럼 JDK 버전을 올리면 이런 것들이 좀 편해져요. 지금 하는 방식에서 훨씬 개선이 되겠죠. 그러면 읽는 사람도 가독성이 좋아지고 나중에 코딩하는 사람도 유지보수할 때 좋겠죠. 각 라인에 주석이 불가능합니다. 얘도 들어가요. 요 범주 안에, 요 더블 커테이션 3개, 요 범주 안에 있는 건 전부 다 스트링입니다. 이거를 텍스트 블럭이라고 한다. 근데 자바 8에서도 못 써요. 하여튼 14로 기억하는데 그 정도 돼야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부러 썼어요. 그래서 별건 없지만 사실 뭐 DB에서 뭔가를 읽어서 반환해 주는 구조는 아니고 이렇게 하드 코딩된 스트링을 그대로 반환해 주는 로직입니다. 서비스 단에서 뭐 이 중간에는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 돈다라고 가정해 보고요. 그래서 서비스는 이런 식으로 짠다. 그럼 당연히 서비스를 만들었으니까 컨트롤러에서 서비스를 호출을 해야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컨트롤러 소스로 가시고요. 그러면 컨트롤러에서 A라는 서비스를 호출할 건데 얘를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뭐 new 해서 만들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컴포넌트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있으면 빈으로 등록이 된다 그랬어요. 스프링 안에서는 무조건 싱글톤으로 만들어져요. 객체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인스턴스가. 그래서 new 해서 선언해서 쓰는 게 아니고 있는 걸 가져와서 주입시켜서 쓰면 돼요. 그냥 불러와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불러와 주는 소스가 이 부분인데 소스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컨트롤러 까지 가서 상단에 보시면 이 한 줄이 서비스를 쓰기 위한 불러내서 쓰기 위한 유일한 한 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파이널입니다. 이대로 한번 쳐보시죠. 지금 안 써져 있을 거니까. 프라이베이트 하고 파이널 선언해 주시고 디스클로저 서비스 그리고 디스클로저 서비스 소문자로. 아마 뭐 자동 완성 착 뜰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빨간 줄이 뜰 거예요. 지금 맞나요? 왜냐? 파이널로 선언됐기 때문에 반드시 선언할 때 주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뭔가 주입해주지 않고 선언만 하고 끝냈죠. 그래서 상단에 여러분들은 아마 required argument constructor라는 게 없을 겁니다. 요거를 좀 넣어주시죠. 있나요? 제가 주석에 이렇게 써놨죠. 이 의존성을 주입해주기 위해서 요 롬복을 씁니다. 아마 REQ 시작하면은 뭐 착 뜰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롬복인데 참고로 이렇게 의존성 주입할 때는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all argument, 그죠? all argument constructor가 있고, no argument constructor가 있고, required argument constructor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all과 no는 이해가 되시죠? all은 뭐겠습니까? 전체 멤버 필드를 다 선언하는 생성자, 그죠? no argument는 파라미터 없는 생성자. required는 반드시 구현해야 하는 필수 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생성자를 만들어줘라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파이널을 선언했기 때문에 얘는 required에 매핑이 돼요. 그래서 얘는 생성자 주입 방식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여기 쓰진 않을 건데 또 한 가지 방법 많이 쓰는 게 있는데 우리 기존 소스의 옛날 거에는 좀 그런 게 있을 건데 여기 제 파이널을 제거하고요. 여기에 오토 와이어드라고 치면은 또 주입이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써요. 그래서 이 방식을 예전에 많이 쓰다가 간편하니까 쓰다가 이 방식으로 많이 쓰게 된 데는 요즘에는 그 테스트 코딩을 많이 하거든요. 테스트 주도 개발이라고 해서 테스트를 할 때는 이 오토와이어드가 안 먹어요. 이게 스프링에서만 먹는 거라서. 근데 얘는 롬복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컴파일하는 시점에 자동으로 생성자를 만들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생성자 주입 방식으로 쓰면 이 기능만 딱 테스트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오토 와이어드를 하나 위에 required argument로 파이널 선언에서 주입 하나 똑같습니다. 여기에 뭔가가 주입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필드에서는 요즘에 거의 이제 이쪽으로 통일이 됐어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서비스를 만들든 나중에 서비스에서 다오를 호출하든 다 required argument constructor 선언해 주시고 파이널로 선언해서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엑스컴프 과정이 생략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 컨트롤러 소스 안에서 멤버 변수로 이 서비스 객체를 갖고 왔어요. 그럼 이제는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컨트롤러를 하나 더 만들 건데 이게 그 말입니다. 그 말이고 자, 맨 밑에다 get mapping 해가지고 API에 disclosure 다시 메시지라고 하는 URL 하나 새로 빼겠습니다. 여기도 코딩 해보시는데 막 제가 로그.info로 스타트 엔드 찍고 이런 거 다 하지 마세요. 이거 시간 아까우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가운데만 하겠습니다. 디스클로저 서비스 점이 중요하겠죠? 점 했을 때 우리 아까 만든 get disclosure content라고 하는 게 뜨는지
뭔가 내가 new 해서 이렇게 주입하지 않았는데 지금 된다는 거. 그 부분을 좀 신경 쓰시면서 보시면 돼요. 이게 의존성 주입을 역전해서 이제 해준 제어의 역전 그런 표현입니다. 당연하지만 여기 겟매핑 옆에 있는 주소는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 스트러치의 액션을 이용할 때는 그 컨트롤러 단, 액션 단에 그 메소드 명이 곧 매핑 룰이 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근데 그 스프링에서는 컨트롤러 짜실 때 이 메소드 명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클래스 안에서만 중복이 없으면 돼요. 다만 이제 로그 찍을 때 뭐 get 메시지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로그 찍을 때는 앞에 보통 그 메소드명을 찍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그 무의미하게만 짜지 마시고 중복만 없으면 됩니다. 실제로 URI 매핑은 상단에 있는 get 매핑 여기 리퀘스트 매핑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이 메소드명으로 뭘 하진 않아요. 자, 그럼 한번 짜봤기 때문에 대충 예상이 되죠. 파라미터는 없고요. 반환형은 hello response DTO 저번에 했던 거. 근데 중간에 보시면 저번에는 제가 로컬 데이트 타임을 셋해주는 게 빌더 패턴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메시지 서비스에서 얻어온 그 메시지만 딱 찍어주죠. 그래서 빌더 패턴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우리가 물론 2개짜리의 DTO를 생성했지만 100개짜리 필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100까지 100 곱하기 99 곱하기 그 경우의 수 그만큼의 생성자를 선언할 필요가 없다. 빌더 패턴이 그만큼 편리하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별일 없으면 빌더 패턴으로 DTO를 설계해서 쓰시면 좀 용이해요. 뭔가 작업할 때. 점만 해보면 무슨 필드가 있는지 안 찾아봐도 되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bar을 또 활용했죠. 얘는 스트링이지만 bar 썼고, 그죠? DTO 객체지만 또 bar를 썼고. 그러면 오른쪽이 뭔가 바뀌어도 이 bar라는 구문은 이제 제가 변경할 필요가 없으니까 소스 수정량이 좀 줄긴 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IDE에서 파라미터로 던질 때 제가 임의의 뭔가 스트링 그 접수번호 같은 건 던졌지만 옆에 이게 뭐다 파라미터 이런 식으로 좀 표기를 해주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편리합니다. 네. 특별한 건 없죠. 서비스 호출해서 얻어온 스트링을 변수에 담고 로그 한번 찍고 그것을 빌더 DTO 쪽에다가 빌더 패턴으로 메시지에 셋해주고 셋이 아닙니다. 생성자죠. 생성자를 잡아서 만들어주고 그걸 출력합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를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죠. hello response DTO는 2개의 멤버 변수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로컬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객체는 선언을 안 해줬어요. 그러면 이대로 찍으면 뭐가 나올까요? 메시지는 초기화를 해줬고 그냥 상상을 해보자고. 안 나올까요? 찍었을 때? 나오는데 널로 나가요, 널. 아무것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냥 널로 초기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신 분들은 실행을 하셔서 스웨거로 가보십시오. 이제 뭐 실행하고 이런 방법들은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믿고요. 재밌는 거는 지금 저희가 컨트롤러 하나를 지금 추가했어요. get message라는 컨트롤러 추가했고 스웨거 부분은 안 건드렸어요. 그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별도로 막 그렇게 스웨거에 잡아주지 않아도 나옵니다. 근데 아마 영어로 나올 거예요. 한글로 이렇게 친절하게 뭔가 우리가 태그를 달지 않았기 때문에 되신 분들은 띄우고 로컬호스트에 API 닥 치시면 뭔가 나올 겁니다. 뭔가 나오는데 저는 다 달았어요. 저는 다 달아서 디스클로저 메시지라는 데다가 그 스웨거 쪽에다 인터페이스를 더 정의해서 태그를 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 제이슨 리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은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나오죠? 안 나오죠? 아,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된다.
그 나중에 할 건데 저희가 나중에 이제 유저라는 또 DTO를 하나 만들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DB 연동하면 그랬을 때 이 명세만 딱 보더라도 전체 사용자 목록을 갖고 오는데 켰어요. 근데 리스폰스 객체에 이그젠플 샘플이 먼저 보이고 여기 스키마 있죠? 스키마를 딱 누르시면 그 선언해 놓은 DTO의 명세를 읽어서 스웨거가 또 표현해 줘요. 그러면 아이디, 패스워드, 네임이 세 가지가 있고 네임에 별표가 있는 건 뭐겠습니까? 필수. 필수 조건이고 이렇게 또 눌러주면 여기에 제가 또 다 달아놨어요. 한글로 이렇게. 그래서 DTO에다가도 나중에 그 스키마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으로 명세를 잡아주면 이런 식으로 이것만으로도 어떤 명세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돌려봤는데 아이디, 패스워드, 네임 세 가지가 돌아오겠네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막 민맥스라고 하는 이런 것도 다음 주에 실습할 겁니다. 그런 것도 정의해 놓은 게 바로 보이네요. 이거는 스웨거 버전이 올라가면서 좀 좋아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대로 실행해 볼까요? 트라이 아웃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예상대로 메시지라는 거는 생성자에 저희 빌드 패턴을 넣어줬기 때문에 나오고 로컬 데이트 타임은 널로 나오고 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걸리는지를 하단에 시간이 찍히고요. 그죠? 뭐 이쪽은 그냥 로그만 시키는 거라서 별건 없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컨트롤러랑 서비스 연동한 거고요. 예. 여기까지 혹시 좀 이해가 안 되시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되게 잘 이해를 하셨거나 퍼펙트한 설명이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됐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스웨거는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개발하실 때 같이 좀 코딩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걸 안 까먹으려면 이렇게 분리를 안 하면 좋긴 해요. 분리를 안 하면 여기 상단에 뭔가 막 있기 때문에 복사해서 쓰시기 때문에 어차피 뭔가를 해요. 근데 나중에 보다가 아차 영어로 나오네 그러면 이제 스웨거 들어가서 추가로 이렇게 선언해 주시거나 하게 되겠죠. 간단하게 뭐 이 정도만 이렇게 선언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론 이제 원래 하기로 했던 도커 부분을 좀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커 데스크탑은 다 설치를 해 오셨을 거로 알고요. 자, 이게 설치하시다 보면은 요 장표를 요 부분을 보실 거예요. 제가 자꾸 얘기했던 WSL이라고 하는 개념. 이게 윈도우 서브 리눅스인가? 네, 그거 약자였죠. 그거의 버전입니다. 2 버전이라는 뜻이고 리눅스의 커널을 도커가 이용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윈도우즈 OS지만 리눅스 커널이라는 녀석이 있으면 도커를 돌릴 수가 있다. 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맥은 뭔가를 하지 않아도 리눅스 커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맥이 개발하기 훨씬 좋다고 많이 부르는 겁니다. 어쨌든 요걸 설치해서 쓰면 되는데 요걸 체크를 해제하시면 여기 써있죠. 하이퍼 다시 V라는 게 그 첫날 도커 설명할 때 하이퍼바이저라는 가상화 기술이 있다 그랬어요.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가상화 기술이에요. 그래서 하이퍼바이저용, 즉 윈도우용으로 말아진 도커 이미지면 쓸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리눅스 기반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으로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윈도우용 이거는 그 의미가 없습니다. 도커로 하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재설치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는 여기 루트 권한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네트워크에도 접근해야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도커는 네트워크에도 접근하고 어드민 권한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 서버에 올릴 때는 당연히 루트 권한으로 좀 설치를 해야겠죠. 그리고 저는 뭐 회원가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스킵 해가지고 그냥 들어가시면 여기 상단에 뭐 퍼스널 이렇게 뜨더라고요. 다음 버전 받아보니까. 자, 도커 데스크탑이라는 거를 깔게 되면 딸려오는 녀석들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도커 엔진입니다. 가장 핵심이겠죠. 도커 엔진이라는 녀석이 설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또 실습할 건데 도커 컴포즈라는 플러그인도 같이 설치가 될 거예요. 이거는 뭔가 파일 형태로 명세해서 도커를 띄우는 방식인데 도커 컴포즈라는 모듈도 같이 딸려오고 그 다음에 도커 데스크탑이 또 해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보는 이 화면 UI 그러니까 도커 엔진은 뒤에서 돌겠죠. 커맨드로 돌 거고 UI로 뭔가 쉽게 사용자가 클릭해서 도커 그 CLI 명령어를 치지 않고서도 누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SQL 플러스만으로는 DB 개발하지 않잖아요. 우리 뭐 오렌지를 쓰든 토드를 쓰든 이런 툴을 쓰잖아요. 그 역할을 도커 데스크탑이 해준다. 다만 그런 툴들은 클라이언트죠.
그러니까 오라클 서버는 별도로 있는 거고 얘는 접속만 해서 쓰는 건데 얘는 도커 엔진이라는 코어가 들어있다. 그게 좀 차이점입니다. 자, 도커 런을 할 건데 지금 실습을 해보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도커 데스크탑을 실행해 보십시오. 뭐 이미 땡겨온 분이 있으면은 이미지에서 삭제하지는 마세요. 어차피 용량이 좀 드니까 이게. 혹시 아예 이미지 풀 안 해보신 분 있어요? 지금 MySQL 이미지? 로컬에 그래요? 그러면 데이터가 좀 들 거예요. 자, 띄웠고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왼쪽에 보시면 컨테이너라는 게 첫 번째 메뉴에 있고 이미지라는 게 있고 지금 다 비어져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은. 이미지가 좀 중요해요. 이미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리눅스라는 OS 위에 뭔가를 올려놓은 걸 그대로 말아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그렇지만 가상화를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데스크탑을 우리 지원 PC 쪽에다 이렇게 요청하면은 이미지로 말하는 걸로 막 계속 복원해서 주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 상태 그대로를 말아놓고 이미지 파일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어디에 올라가 있다? 도커 허브에 올라가 있다. 그죠? 그래서 도커 허브 사이트를 살짝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인터넷이 또 안 되는데. 아니요. 언제가 될 거예요.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커 허브라는 곳에서 얘도 땡겨와요. 결국 땡겨오는데 아니 쓰세요. 됐어. 됐어요. 오케이. 자주 끊깁니다. 아니. 연결해주세요. 됐어. 오케이. 한 번만 되면 돼. 자, 그리고 이미지에 저는 받아놨잖아요. 이거를 지금 보면 500메가 정도 돼요. 500메가 정도 땡겨올 건데 혹시 안 해놓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여기다가 최상단에 검색창 있죠? 여기다가 뭔가 검색하시면 도커 허브에 있는 거를 끌어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도커 허브가 가장 큰 레파지토리고요. 퍼블릭 돼 있는. 여기다 MySQL이라고 뿅 엔터를 쳐보시면 저는 설치가 돼 있어서 뭔가 나올 거고 지금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풀 눌러 놓으세요. 네. 저는 이거 받았으니까 뭐가 있을까? 마리아DB 보여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이게 인터넷이 잘 연결된 상태에서는 뭔가 치면 여기 쫙 나와요. 내용이 쫙 나오는데 그게 다 도커 허브에서 땡겨왔다. 그러니 도커 데스크탑만 있으면 그리고 인터넷이 연결돼 있으면 어디서든지 이미지를 오픈된 곳에서 끌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 개념이고요. 만약에 이거를 뭐 서버에 설치하거나 인터넷이 안 돼요. 그러면은 레파지토리를 마치 도커 허브처럼 구성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빌드 PC에다가 도커 이미지를 올릴 수 있는 저장소를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에 그쪽에다가 이미지를 만들어서 올려놓고 거기서 땡겨오게 하면 돼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인터넷이 되고 안 되고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검색해서 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받았어요? 오케이. 도저히 안 되네. 아니 뭐 됐다 안 됐다요. 네. 됐다. 오케이. 그냥 이 랜선이
있던지 되는데. 됐네. 오케이. 제가 지금 마리아DB를 딱 클릭하니까 밑에 뭔가 목록이 착 뜨잖아요. 이게 이제 도커 허브에서 생겨온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살짝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여기 오피셜, 도커 오피셜 이미지 마크가 있는 것들이 제조사입니다. 제조사예요. 그래서 뭔가 여기 마크가 달려 있으면 믿음직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뭐 스타의 수나 다운로드 받은 수나 이런 것들로 좀 검증을 해보시면 되고요. 마리아DB는 뭐냐면 MySQL의 오픈소스 버전이에요. 지금 다 오라클이 관리해버리는 바람에 오라클에서 유상으로 서비스하는 게 이제 MySQL이고 그거의 오픈소스 버전이 MariaDB. 우리 레드햇 OS 쓰는 게 똑같아요. CentOS가 오픈소스고 레드햇이 그 유료 버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지만 뭐 GPL 라이센스라고 해서 쓰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풀 하기 전에 앞에 태그라는 게 존재하죠. 이렇게 눌러보시면 뭐 버전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죠? 레이티스트라고 하면 지금 나와 있는 그냥 최종 버전이에요. 저희는 실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실제로는 버전을 명기를 합니다, 보통. 그래서 제조사에서 제공해주는 한번 가볼까요? 마리아DB를 클릭하면 이 페이지가 오른쪽에 나와요. 이렇게. 이게 도커허브에 가서 보시면은 웹사이트에서 보면 똑같거든요. 그래서 무슨 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명기가 돼 있고, 그죠? 막 뭐라고 영어로 설명돼 있고, 도커 런 해서 막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지금 그 CLI 명령어예요. 원래는 이렇게 커맨드로 쳐서 하시는 겁니다. 도커 엔진만 설치하고. 그거를 클릭해서 할 수 있는 게 도커 데스크탑의 GUI 버전. 네. 그러니까 똑같아요. 클라이언트 버전은 얘는 껍데기인 거고 결국은 도커의 요 명령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커맨드 창에서 도커 마이너스 버전 되죠? 네, 도커 버전 나오죠? 이런 식으로 도커 이미지스 도커 이미지스 도커 이미지스라는 명령어로 이미지 목록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이런 CLI가 원래 있어요. 커맨드 라인 명령어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매번 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아까 이미지 쓸 때 2개 나왔죠? 2개 나오죠? 똑같아요. 도커 엔진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걸 GUI로 빼준 거예요. 외부로 만들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얘가 없으면 뭘 못한다는 아니다. 저는 이제 포스트그레라고 하는 오픈소스 DB, RDB입니다. 그리고 MySQL 2개의 이미지를 받아놨고요. 뭐 3-4달 전에 받았네요. 레이티스트 버전으로 받았고 그 이미지를 통해서 컨테이너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김효준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그 양념치킨과 프라이드 똑같습니다. 지금은 튀길 재료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튀겨내서 배달하면 컨테이너가 되는 겁니다. 다 재료예요, 이미지는. 네, 다 재료고 이 하나의 이미지로 컨테이너를 10개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의 컨테이너의 이미지 2개를 이렇게 한 컨테이너에 여러 이미지를 레이어드로 쌓고 싶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MySQL도 넣고 네, 포스트 몽고디비도 넣고 싶다. 하나의 컨테이너에 네. 가능합니다. 그거가 도커 컴포즈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묶는 단위를 팟이라 그래요. 팟, 단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묶을지는 이제 사용자가 정의하기 나름이고 우리가 오늘 실습해 볼 것 중에 2개를 올리지는 않을 건데 하나만 넣을 건데 이제 더 추가하면 돼요. 거기다. 그래서 보통 웹 넣고 와스 넣고 뭐 db 넣고 레디스 넣고 이렇게 해서 묶기도 해요. 그럼 이 컨테이너 하나만 있으면 이걸 이미지로 말아 놓으면 혹은 이렇게 많은 이미지를 엮어서 컨테이너를 만들 때 그걸 묶어서 올리는 구성 그게 도커 컴포즈입니다. 예를 들면 와스 도커가 있고 와스 이미지가 있다고 표현할게요. 와스 이미지 그러니까 그 와스 이미지로 네, 제우스 와스 컨테이너를 만들었어요. 네. DB 이미지로 DB 컨테이너를 만들었어요. 맞아요. 네. 걔를 하나로 통으로 묶어서 그겁니다. 그게 네. 팟이라는 거예요. 네. 보통 팟이라고 불러요. 그걸. 네. 그러니까 하나의 컨테이너에 와스 넣고 DB 넣고 그렇죠. 이것도 가능하죠. 네. 3번, 4번, 5번 다 넣을 수 있어요. 네. 이거 하나의 컨테이너에 여러 개의 이미지를 와스 DB 다 넣는 것도 네. 가능하고
각각 하나에 하나씩 넣고 걔를 통으로 묶는 것도 가능해요. 아주 정확하게는 하나의 OS 안에 걔가 다 들어가는 개념은 아니고요. 얘네를 하나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바운더리가 생기는 거예요. 와스 컨테이너, 웹 컨테이너, DB 컨테이너 세 가지가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 걔네들을 얘 올리고 얘 올리고 얘 올릴 거야를 명세를 해주는 게 야물 파일로 존재를 하고요. 그걸 실행해주면 하나로 묶여서 쫙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용자가, 그러니까 컨테이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약간 이런 건데 지금 얘 화살표가 보이죠? 얘 밑에는 지금 하나가 DB가 떠 있는 거예요. 모양이 좀 다르지 않아요? 얘는 그 육각형 박스 하나, 큐브 하나고 얘는 뭔가 레이어드 돼 있죠, 이렇게. 묶은 거예요, 지금 묶은 거. 하나인데 이 하나의 컨테이너 밑으로 서비스 A, 서비스 B, 서비스 C를 묶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어려워할까봐 하나만 넣었어요. DB 하나만 갖고 할 거예요. 실습은. 네. 잠깐 말이 나왔으니까 이거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도커 컴포저라는 걸 이따 실습할 건데 요게 그런 파일이거든요. 이게 서비스 밑에 지금 제가 이거 장명한 거예요. DB라고. DB라는 서비스를 하나 올릴 거고, 그죠? DB라는 걸 하나 올릴 거고, 요 밑에 이미지는 뭐고, 리스타트 여부는 뭐고, 컨테이너 이름은 뭐야, 포트는 뭐 쓸 거야, 환경은 이래. 이렇게 정해놓은 걸 여기다가 뭐 와스 이렇게 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DB라는 서비스는 여기 명세가 지금 정의가 된 거고 와스를 또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파일로 컴파일을 하면은 두 개가 이렇게 물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의 컨테이너. 아까 얘기하신 그 개념입니다. 컨테이너 이퀄 하나의 OS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각 개별 OS입니다. DB OS 따로 있고 뭐 아까 이렇게 짜자면 와스 OS 따로 있고. 그러니까 걔들을 와스랑 DB를 합쳐서 서비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서비스. 걔네들이 통신하게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묶어주면. 저기 네, 있는 네. 서비스라는 게 걔네 둘을 합친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DB랑 예, 와스랑. 예. 요 서비시스 그러니까 복수죠 지금 서비시스. 그러면 다시 그 DB만 보면 네. 내가 MySQL을 쓸 거야. 그죠. 네. 그러면 얘에 대한 속성. MySQL이 저 컨테이너 내 MySQL 다시 DB라는 컨테이너라는 이름. 예.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 이미지가 그렇죠. 저 컨테이너에 들어있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요 이미지로 구워낸 게 요 컨테이너다. 저거야. 예, 예. 그리고 여기도 똑같겠죠? 밑에는 와스가 또 있을 건데 또 무슨 어떤 이미지로 와스 이미지를 가지고 컨테이너 이름 또 그 주겠죠. 컨테이너를 또 다른 이름으로 만들겠죠. 맞아요. 걔네 두 개가 묶인 게 그러니까 두 개의 컨테이너가 묶인 게 하나의 서비스고. 그렇죠. 근데 컨테이너 두 개인 거죠. 지금 상황에서. 다시 네. 말해 다시 오케이. 질문을 하면 오케이. 저 와스 이미지를 네. 지금 다른 컨테이너에 넣었잖아요. 네. 하나의 컨테이너에다 넣을 수 아, 오케이. 이해했어요. 하나의 컨테이너에 모든 걸 다 때려박아서 DB랑 와스 하나를 띄울 수 있냐? 네.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면 돼요. 아. 가능해요. 가능해요. 예. 지금 이해한 거는 이거는 개별 서비스이기 때문에 개별 컨테이너로 띄우고 얘를 하나의 바운더리를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서비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왜 그렇게 하냐면 이 DB와 와스가 보통 통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네트워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여기다가 쓰지 않았지만 네트워크 이름 그래서 걔를 주면은 얘네 둘이 선로가 뚫려요. 도커 안에서. 예. 그런 것들 때문에 해요. 전혀 다르게 두 개를 띄워버리면 얘네 둘이 통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같은 네트워크 망 안에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유로 와스와 DB 또는 뭐 여기다가 뭐 AP 우리가 짠 자르 그런 것도 묶기도 하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DB 설치하고 와스 설치하고 AP 올리고 이미지를 말아내면 돼요. 그대로. 그러면은 그 오피셜한 이미지는 아니지만 그 이미지 위에 요거 설치하고 요거 설치해서 그걸 이미지를 말한 겁니다. 통 이미지니까요. 뭐 우리 예를 들어 개발 환경으로 이야기하자면 제우스 설치하고 JDK 설치하잖아요. 그 지금 자기 로컬에다가 PC 딱 받으면 JDK 8 지금 7이죠. 7 설치하고 제우스 리눅스 버전 딱 설치하고 이걸 이미지를 말아버려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 로컬을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도커 엔진으로 띄우면 그 환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좀 이해가 되시나요? JDK와 제우스 이렇게 생각하면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는 그거 하나만 깔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미지인 거지. 이미지는 내가 만들어내도 돼요. 그 안에는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 예. 맞습니다. 보통은 하나의 이미지가 있는 하나의 컨테이너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 까보면 안에는 여러 개가 그렇죠. 있지만 그렇죠. 어쨌든 맨 바깥에 쌓인 하나의 이미지는 하나의 컨테이너 1대1 대응된다라고 보면 되게 맞아요. 예. 그 안에 구성물은 이제 이미지를 만들기 나름이다. 예. 좋은 질문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말아내는 공법이라고 해야 되나? 말아내는 방법이 도커 파일이에요. 요 명령어 도커 빌드 -t 뭐뭐점뭐뭐에 현재 있는 거 이렇게 말아내는 게 JDK 21을 올리고 저희가 만든 자료를 복사해서 올려. 이게 그겁니다. 아까 설명해 드린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명령어를 딱 실행하면 얘를 딱 실행해 주거나 하면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JDK 21이 깔려 있고요. 우리가 넣어놓은 요 빌드에서 넣어놓은 스터디.점 자르라는 파일 하나가 올라가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완벽한 그 구성이 끝나 있는 거죠. 됐죠? 네. 근데 왜 이렇게 나누냐면 그 보통 DB를 뭐 하나만 두진 않잖아요. DB를 스케일아웃 하고 싶은 거예요. DB를 이중화하고 왓슨은 하나만 쓰고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컨테이너 개수는 좀 나눠 놓는 편이에요. 다만 한 네트워크로 묶기 위해서 같이 묶어서 올리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그게 팟.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풀 하시면 이미지로 땡겨오는 거네 로컬까지. 그죠? 풀 똑같죠? GitHub에서 봤던 거랑. 런은 뭐다? 이미지를 말아서 컨테이너로 만들어라. 그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다 런을 해놓은 이유는 누르면 당연히 풀 해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생략이 됩니다. 런 하면은 풀 땡겨서 이미지 만들어지고 컨테이너에 올라가요. 그래서 풀 먼저 해보시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풀하고 런 하시면 이해가 쉬운데 풀하고 런 안 하셔도 자 지금 현재 이미지스 눌러보시면은 여러분들 MySQL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플레이 버튼 보이시나요? 이게 런이에요. 예. 요거 누르시면 돼요. 이거 누르시면 되는데 제가 혹시 모르니까 이거 놔두죠. 여기서 플레이를 딱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옵셔널 세팅이라고 해서 뭔가 넣게 되어 있죠. 이게 그 아까 우리 막 도커 파일에 기재했던 도커 컨테이너 명 MySQL 다이렉트 전 날짜를 쓸게요. 2024-09-20 예를 들어 컨테이너 명입니다. 저 이미지로 말아낼 거고 왼쪽에 여기가 또 중요한데 호스트 포트가 나와요. 포트 왼쪽에 기재하는 거는 호스트의 포트예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장비 그 포트와 이미지 도커 이미지 안에서 쓸 포트는 오른쪽에 정의가 이미 끝나 있어요. 뭐 오라클이다 그러면 1521 MySQL은 3306이에요. 3306 그래서 내가 왼쪽에서 바인딩 시킬 포트는 3306 똑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306에 공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는 자기들끼리 클러스터링 맺을 때 쓰는 포트라서 이 호스트랑 엮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하나만 쓸 거예요. 들어가 있고 볼륨이라고 돼 있죠. 볼륨은 딱 눌러서 그러면 이제 폴더 구성이 나와요. 저는 C 드라이브에 DV에 도커에 볼륨이란 폴더를 만들어서 MySQL 만들죠 뭐 새로 MySQL 언더바 2024 0920 이렇게 만들고 여기를 지정해 줄 거예요. 선택. 왼쪽에 있는 건 항상 호스트죠. 오른쪽에 있는 게 컨테이너 베스예요. 그럼 오른쪽에는 뭘 기재하냐면 제가 넣어드린 그 도커 컴포즈라는 파일을 받으셨나요? 그거를 열어서 복사를 하세요. 여기 보시면 볼륨스라고 하는 부분에 여기 콜론 보이시죠? 콜론. 왼쪽이 호스트고요. 오른쪽이 도커 이미지 안에서 쓰는 경우. 슬래시 바에 슬래시 lib에 MySQL 이 경로를 MySQL이 써요. 원래 리눅스 안에서. 그거를 나는 왼쪽에 있는 경로랑 바인딩 시킬 거야. 그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도커 컨테이너가 실행되면서 바의 라이브러리에 MySQL 폴더에 뭔가 쌓여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인서트 치면 데이터가 여기 쌓여요. 오라클로 치면은 오라클도 파일이 쌓여지죠. 그래서 막 파티셔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실제 물리적으로 쌓이는 파일이 여기 위치하게 되고 그 저장을 나는 왼쪽에 있는 곳으로 동기화시키겠어 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뭐 테이블을 만들고 2개의 레코드를 넣어놨어요. 근데 컨테이너를 지우고 다시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아가겠죠. 그죠? 새로운 또 리눅스 환경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은 호스트 서버의 어떤 경로에다가 이걸 동기화를 시켜놔요, 데이터를. 그러면 다시 띄우면 이렇게 동기화를 시켜주면 여기 있는 게 다시 또 절로 가기 때문에 약간 양쪽이 서로 바인딩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만들었던 그 데이터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그래서 이따가 도커를 실행해 보면 여기에 뭔가 데이터가 쌓입니다. 처음에 쌓이는데 이쪽 폴더에 지금 우리가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죠? 그쪽에 뭔가 파일이 생길 거예요. 도커 안에 있는 데이터가 끌어와서 이쪽 볼륨이랑 싱크로나이즈가 됩니다. 역시 실습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즐겨찾 이렇게 탐색기 누르셔서 원하시는 폴더에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다가는 방금 그 도커 컴포즈에서 읽어온 요 바의 lib의 MySQL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놓으세요. 요게 볼륨 구성해 주는 겁니다. 볼륨 구성. 실제로 요 볼륨을 많이 써요. 요 구성만 되면 데이터를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바의 lib의 MySQL이라는 그 볼륨을 어떻게 찾았는지가 좀 궁금하잖아요. 이거는 도커 허브 아까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어떻게 구성하라고 다 나와요. 그냥 제조사에서. 이거 볼륨 이렇게 구성하시면 돼요. 이게 나와요. 그런 거 보고 하는 거지 뭐 신의 영역으로 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커를 오피셜하게 제공해주는 제조사들은 도커 허브에 도커 파일이나 도커 컴포즈 구성을 다 공개를 해줘요. 이렇게. 이런 거 세팅하세요. 이렇게. 혹은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 블로그 찾아보세요. 그냥. MySQL 도커. 그러면 예제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실수했던 건 뭐냐면 C 땡땡을 윈도우에서 안 붙이니까 전혀 이게 동기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C 드라이브를 꼭 붙이셔라가 이제 강조 사항입니다. 윈도우에서 하실 때는. 맥은 이제 C 드라이브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슬래시로 시작하면 되는데. 그래서 맥을 쓰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밑에는 실행 환경이에요. 얘가 이제 런 할 때 들어가야 할 파라미터인데, 우리 자바의 JVM 옵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실행할 때 던져주는 옵션인데, 여기도 3가지를 제조사에서 강조를 했어요. 도커 파일에 보면, environment라고 이제 제가 3가지 줬죠. 하나는 타임존, 하나는 MySQL의 루트 패스워드, 하나는 데이터베이스 명. 이 3가지를 키밸류 형태로 여기다 정의해 준 거고, 3가지를 복사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왼쪽이 당연히 에이지아 서울. MySQL 루트 패스워드 두 번째 거 1Q EW324의 느낌표, 그리고 MySQL 데이터베이스, DB 명이니까 저는 그냥 my_div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 마음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저희 뭐 LD 이런 거 붙여서 만드시는 것처럼 USLD 같은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가 기본 세팅이에요. 그냥 새로 컨테이너를 만들 때. 그리고 되신 분들은 run 눌러보십시오. 그럼 잠시 후에 컨테이너 쪽으로 커서가 가고 다시 이걸 클릭해 보시면 목록이 뜰 거예요. 저는 지금 MySQL에 오늘 날짜 붙인 거, 요 컨테이너. 제가 왜 날짜를 붙였냐면, 제가 요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하나 더 있죠, 위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의 이미지로 지금 2개의 컨테이너를 만든 거예요. 포스트그레는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도커 컴포즈도 지워버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그 하나의 컨테이너만 존재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했던 것처럼 왼쪽에 이미지 누르시고요. 다시 MySQL 이미지에서 run 누르셔서 지금 했던 옵션인데 컨테이너 이름만 다르게 해주시면 또 떠요. 그럼 이해되시나요? 근데 얘네 둘은 그 하나의 그 컨테이너 안으로 묶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별개의 영역에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얘네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네트워크 때문에 그렇다. 볼륨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개요? 포트가 동일한데 안 뜹니다. 왜냐면은 호스트 포트를 하나 바꿔줘야 돼요. 호스트 포트는 물리적인 영역이니까 제가 3306을 이미 썼잖아요. 그거는 에러가 나요. 네, 그건. 실행할 때 에러가 날 거예요. 이미 그 already 해가지고. 그래서 3305로 해서 오른쪽은 3306을 유지한 채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런 했는데, 자,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실행해서 러닝해서 몇 번째 나오고 있고, 요 이름을 딱 클릭해 주시면 뭐가 나오냐면 그 리눅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로그가 나와요, 로그. 그래서 탭 이름도 로그 쓰죠. 그리고 인스펙트는 뭐 잠깐 눌러보시면 이 도커 이미지는 요 인스펙트라는 파일이 생깁니다, 제이슨으로. 이걸 가지고 나중에 뭐 이렇게 점검 툴이 돌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다 정도 이해하시고, 바인드 마운트라고 눌러보시면 우리가 좀 전에 선언해줬던 그 경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C 드라이브에 어디 해서 여기 지금 새 창 열기를 딱 눌러보시면 그 위치로 이동을 할 거고요. 안에 들어가 보세요. 파일이 생겼나요? 그죠? 제가 아까 분명히 빈 폴더로 우리가 각자 만들었을 텐데 뭔가 여기 막 파일이 쌓여 있죠? 그건 뭐다? 오른쪽에 있는 바의 lib의 MySQL. 도커 이미지 안에 있는 이 파일이 여기로 복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exec가 뭐냐면 쉘에 붙는 겁니다. 그 리눅스 안으로. 그래서 ls 쳐보십시오. ls-l 뭐 이런 거 쳐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명령어가 돌 거예요. 그리고 살짝 거기로 가볼까요? 아까 var lib mysql ls-al 하시면 아까 우리 지금 디렉토리에 복제된 파일들이 여기에 있는 거랑 동일할 거예요. 바의 lib의 MySQL 폴더로 가보시면 현재 도커 안에 돌고 있는 리눅스에서 쌓이는 파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할 수 있는 exec 이런 탭들이 실제로 도커 명령으로 다 돼요. 커맨드 라인으로 치시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it 이런 옵션 주시면 그 리눅스로 접근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파일 스텝 잠깐 눌러볼게요. 파일 스텝은 이제 탐색기처럼 보는 겁니다. 트리 형태로. 그러면 여기서도 살짝 내려보시면 아까 바에, 그죠? 바에 lib에 MySQL이 있겠죠? 딱 눌러보시면 마운트 표시 보이십니까? 여기 마운트 되어 있다는 뜻이. 우리가 마운트를 했잖아요. 호스트에 있는 볼륨하고. 얘네들은 현재 마운트가 돼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중간중간에 run 쪽에 보시면 modified. 그러니까 이건 방금 수정됐어요. 뭐 이런 뜻이에요. 이쪽이 뭔가, 그죠? append 됐고, 수정됐고,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거는 파일 탐색기다. 그리고 state라고 눌러보시면 이제 비로소 그 컨테이너 안에 CPU나 메모리나 디스크 IO나 네트워크 IO 이런 것들 자원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단독으로 돌고 있는 서버고 요거 CPU나 이런 메모리들을 이렇게 매트릭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네. 뭔가 신기한 것 같으면서도. 자, 그래서 아까 도커 데스크탑은 GUI일 뿐이고 도커 엔진이 중요하다 그랬죠? CMD 하셔가지고요. 도커 띄고 ps 쳐보십시오. ps 명령어는 뭡니까? 우리 프로세스 확인하는 거잖아요. 보이십니까? 하나 떠 있는 거? 거기에 있는 나오는 그 매트릭이 아까 우리 GUI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커 데스크탑의 GUI랑은 상관이 없다. 도커 데스크탑은. 네, 도커는. 그렇게 인지하시면 돼요. 도커 띄고 이미지스 한번 해보십시오. 복수입니다. 이미지스. 그러면 아까 그 이미지 목록. 도커 띄고 run 해서 이미지명의 태그 이렇게 주시면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거를 GUI로 편하게 한다. 다시 나오시고. 그래서 뭐 로그를 보려면 로그스, 그죠? 실행했던 그 커맨드 콘솔 로그가 바로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인스펙트는 넘어가고요. 바인드 마운트, exec, 파일, 스테이트. 그런 게 다시 넘어가시면 여기 이제 한 줄로 아까 나오는 겁니다. 6분 전에 실행했고, CPU는 얼마나 쓰고 있고, 러닝 중이고. 됐죠? 요거 잠깐 네모 눌러서 스탑 할게요. 중지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도커 런해서 지금 실행하는 거 살짝 알려드린 부분 이제 알아서 하실 수 있을 거고, 응용해 보자면 MySQL 말고 나는 뭐 몽고DB를 설치해 보고 싶어. 그럼 도커허브 가가지고 몽고DB에서 제공해주는 페이지 보고 이렇게 실행하시면 돼요. 그럼 띄울 수 있는 겁니다. DB를. 그래 놓고 내 AP에서 몽고DB 붙어서 뭐 개발해 보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오라클도 마찬가지겠죠? 오라클도 이미지 구해가지고 도커로 띄워가지고 실행해 놓고 151 포트 접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실행하고 이런 거고 이제 도커 컴포즈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매번 이렇게 막 런해서 하거나 우리가 커맨드 라인을 치기가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야물 형태로 도커 컴포즈라는 모듈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제가 제공해드린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 녀석을 어디다 두시냐면 거기까지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루트에 도커 컴포즈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 여기다 MySQL 해가지고 그 파일을 넣어놨어요. 뭐 꼭 그 위치에 두실 필요는 없지만 뭐 이 정도 위치에 아무 데나 두십시오. 그 파일을. 루트에서 도커 컴포즈 MySQL에 도커 컴포즈.yml 이 파일명은 바뀌면 안 돼요. 도커 컴포즈.yml을 찾거든요. 실행할 때. 그러니까 도커 컴포즈 다시 yml은 그 절대 파일명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야물을 이제 좀 친숙해졌으니까 한번 볼까요? 맨 위에는 요 내가 작성하는 명세의 버전이에요, 버전. 예. 이 밑에 있는 서비스랑 아무 상관이 없고요. 도커 컴포즈를 작성하는 명세의 버전인데 옛날에는 뭐 3.7 스펙으로 무슨 항목 작성 이런 식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사라졌어요. 안 써도 돼요. 예. 날려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둘게요. 일단 두고 버전을 지금은 보지 않아요. 그 다음 명세가 뭐냐면 서비시스라는 게 원뎁스예요. 서비시스 밑에 서비스를 이제 구성하시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뎁스는 이제 이름을 주는데 뭐 저처럼 db 이렇게 주셔도 되고요. mysql db 이렇게 주셔도 돼요. 사용자가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그냥 원래대로 줄게요. 제가 와서 쓰다 말았는데 그 대부분 명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db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는 뭘 쓸 거냐? 우리가 이미지가 아까 MySQL이란 이미지에 콜론 주시고 여기에 태그가 붙어요. 버전이면 버전, 레이티스트면 레이티스트. 이건 어떻게 확인하느냐? 도커 데스크탑에 이미지스 가보면 요 네임이 아까 왼쪽에 오는 거고요. 콜론하고 요 태그가 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미지에 요 두 개 사이에 콜론만 주시면 돼요. 우리가 태그를 레이티스트로 따왔기 때문에 이미지 만들 때 MySQL의 레이티스트 버전의 이미지를 갖고 와가 되는 겁니다. 당연하겠지만 MySQL에 뭐 5버전, 6버전, 7버전이 존재할 수 있겠죠, 이미지로. 그래서 어느 녀석을 선택해야 될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리스타트는 뭐 언제든지 도커가 다운되면 다시 컨테이너가 올라갈 수 있게 always 주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또 장명하는 부분이죠. MySQL인데 개발기 DB를 만들 거야. 뭐 약간 그런 표현입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포트가 또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야물 설명할 때 대시로 배열을 선언해서 쓴다고 했어요. 이게 그 용법이에요. 여기다가 뭐 3306,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대시로 구분하니까 좀 더 가독성이 좋죠. 한 줄로 쓰지 않아도 되니까. 이게 배열입니다. 그래서 3306 포트를 3306 포트로 매핑할 거야. 그죠? 왼쪽이 내 호스트, 오른쪽이 도커 컨테이너 안에서 쓸 포트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MySQL 도커 페이지에 살짝 왔는데 요런 데 지금 보시면 정의가 돼 있죠. 이렇게 버전은 뭘 써라, 서비스에서 뭐 db 이런 거 보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그 안내 페이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당연하게도 GUI 버전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커맨드 라인으로 로그 보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커의 기본은 언제나 CLI예요. 그 쿼리 날리듯이 그런 것들이고 나머지 environment variable은 이런 게 있다. 우리 아까 썼죠? MySQL 루트 패스워드, 그죠? 이런 옵션들이 여기 다 정의가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읽어보시고 필요하면 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보통 그래서 그냥 블로그 찾아보시는 게 제일 필수 요건들이 많아서 좀 시간을 줄이시려면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챗GPT에 물어보세요. 그러면 가장 필수적인 거 제일 많이 나온 거를 선별해서 알려주거든요. 됐죠? 이렇게 해서 작성하는 거고 environment는 환경 설정, db명 이거는 뭐 제품마다 다르겠죠? 이렇게 세 가지 정의해줬고 커맨드라는 게 얘가 실행되고 나서 실행해줘라고 하는 예약어예요. 그래서 이 라인을 실행합니다. 실제로 실행할 때 로어케이스 테이블 네임을 쓰겠어,
캐릭터 셋은 뭐 UTF-8로 쓰겠어 이런 건데 없어도 됩니다 사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명세가 나와 있는 거라서 이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볼륨, 우리 아까 이것도 실습했죠? 볼륨 잡아주는 거. 여기 안 들어간 게 이제 네트워크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네트워크 이런 거는 여러 개를 구성할 때 아까 김효준 성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때 같은 이름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줘야 얘네들이 하나의 바운더리를 묶입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거는 좀 이제 하나니까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얘 실행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컨테이너가 생깁니다. 컨테이너가. 네. 그죠? 자, 그래서 이미지가 없을 때는 저 이미지를 다운도 받나요? 그렇게까지는 안 해봤는데 인텔리제이를 쓰면 받아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이디의 도움을 좀 받아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여기서 런하는 게 제일 빠른데 어떻게 할 거냐면 터미널 누르시고요. 그러면 프로젝트 루트로 오거든요. cd docker compose 여기로 가서 cd mysql이었나? cd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제가 아마 교재에 써놨을 건데 docker 다시 compose up이라는 게 명령어예요. 그러면 로컬에서 얘를 딱 실행하면 docker compose.yaml 파일을 찾아서 실행해요. 당연히 내리는 건 뭐겠습니까? 다운. 네. 그리고 뛸 때 -d를 주면 그 데몬 모드로 백그라운드로 돌아요. 포어그라운드가 아니고.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실습 예제에도 커맨드 넣어놨나? 네. 넣어놨네요. 커맨드 창에서 하셔도 되고 인텔리제이에서 터미널 누르셔서 접속해서 하셔도 되고 이 버전으로 먼저 실행해 볼게요. 먼저 이렇게 해서 땅 치면 딱 뜨죠. 네. 크리에이티드 됐다. 그리고 스타트 됐다. 그래서 네트워크도 만들어줬고 컨테이너 이름이 만들어졌고 시작했어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서비스라고 하는 왼쪽 탭 보시면 도커가 연동이 안 돼 있네. 아 이걸로 실행 안 했구나. 얘로 이따가 실행하시면 여기에 이게 떠요. 그 ID로 실행하시면 지금은 그냥 커맨드 라인으로 한 거니까 여기엔 뜨지 않을 거고 자 여기 실행한 다음에 도커 데스크탑을 띄워보시면 컨테이너스 가보면 내가 여기서 실행 안 했는데 떠 있죠 지금. 아까요. 그래서 뿅 눌러보면 아까 DV라고 이름 준 거, MySQL의 DV라고 해서 이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 MySQL latest라는 이미지를 써서 이 컨테이너가 러닝 중이고 3306 포트고 이런 게 뜨는 겁니다. 똑같아요. 이 컨테이너명 누르면 로그 가고, 그죠? EXEC 하면은 그쪽으로 붙고, 파일즈 하면 글로 가고. 근데 우리는 하나를 선정해서 지금 도커 컴포즈 파일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서비스에 DB 하나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만든 거로 띄우나 얘로 만든 걸 띄우나 3306 포트에 DB가 떠 있다는 사실은 불변입니다. 네. 됐죠? 자 이번에는 다운 시켜 볼게요. 이거 예제에 아마 안 넣었을 것 같긴 한데 도커 컴포즈 다운 해볼까요? 도커 컴포즈 다운 스타핑 그죠? 됐죠? 리무브드 그러고 다시 가보면 사라졌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커 컴포즈 업은 이미지로부터 컨테이너를 만들고 다운은 아예 그냥 제거해 버립니다. 아마 그 찾아봐야 되는 스탑 이런 것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 잠깐 멈춰 놓는 거. 그런 것들이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잘 안 하고요. 그 당연하지만 ID에다가 이렇게 YAML 파일을 만들어 놓고 알아서 인식하죠? 실행 버튼 뜨시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DB만 실행하고 싶으면 그 하나 그죠? 전체를 실행할 거야 그러면 서비스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똑같죠? 어디서 실행하나? 그래서 얘를 딱 실행해주면 뜹니다. 도커 컴포즈로 우리가 도커 데스크탑이 아니라 도커 컴포즈라는 파일로부터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왼쪽에 서비스란 탭에 가보시면 ID에서 이제 도커가 인식이 됩니다. 다 나오죠? 아까 똑같죠? 컨테이너가 뭐가 있고 이미지가 뭐뭐 있고 다 나오죠. 네트워크 지금 만들어진 거 볼륨 다 나오죠. 중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커 데스크탑의 GUI는 GUI일 뿐이다. 내가 여기서 실행했지만 도커 데스크탑의 컨테이너 목록 가보면 방금 여기서 실행한 게 뜹니다. 여기서 스탑하면 어떻게 될까요? 쟤도 죽어요. 그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DB에 붙어봐야겠죠? 그래서 DB에 붙어보십사 제가 플러그인을 요걸 까셔라. 요거는 이제 그거고, 그죠? 도커 컴포즈 스타트 됐고, 러닝하는 거 봤고, 접속을 해봐야겠죠, DB에. 그래서 IDE를 쓰실 때 커뮤니티 버전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내비게이터라는 게 무료로 설치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뭐가 되냐면 크리에이트 테이블은 안 돼요. 그러니까 DML은 되는데 CRUD는 날릴 수 있는데 DDL이 안 돼요. 테이블의 스키마를 만들거나 변경하고 이런 거는 기능상 막아놨어요. 얼티밋은 될까요?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환경과 조금은 다른 게 뭐냐면 지금은 뭔가 DB는 DB2를 따로 쓰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얼티밋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DB에서 바로 여기 들어가 있죠. 테이블을 바로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보여요. 이거 우클릭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게 됩니다. 아, 이거 지금 연결을 새로 맺어야겠네. 어쨌든 이거 실습할 건데 DB 플러그인을 깔아 오셨나요? 아니면 지금 까셔야 되나요? 오케이. 이렇게 하시죠. 어차피 얘는 나중에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고 그 사이에 그 워크벤치 있죠? 워크벤치. MySQL 워크벤치라는 거를 제가 오라고 했나요? 이거는 그냥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스킵을 할 건데 이거는 이대로 따라 하시면 충분히 접속이 돼요. 근데 어차피 테이블을 만들려면은 그 워크벤치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테이블을 못 만들어서. 그래서 MySQL 워크벤치는 뭐냐? MySQL DB 제조사에서 오라클이죠. 거기서 제공해주는 공식 툴이에요. 오라클도 SQL 디벨로퍼라고 하는 제품을 제공해줘요. 우리 뭐 오라클이나 토드 이런 거 안 써도 그런 제품이고 위저드 방식으로 쭉 설치하시고 나면 접속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거 보시고 커넥션 만드셔서 한번 붙어볼게요. 워크벤치를 만들고 저는 아마 이미 만들어져 있네요. 그렇게 해서 로그인 해보시면 돼요. 그 우리 루트라는 아이디로 하고 1QW324의 느낌표 아까 그 옵션 준 거. 그 루트 계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뭐 테이블을 만들어 놔서 그렇고 우리 아까 my_dv라고 데이터베이스 명도 줬죠. 그래서 이게 생겨 있으실 거예요. 테이블은 없어도. 루트.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내비게이터라고 그 플러그인, IDE 플러그인도 해보시면은 좋은데 이게 그게 좋더라고요. 적용을 하고 나면 일단 뭐 계속 하십시오. 워크벤치. 들어가신 분들은 교재 보고 제가 테이블 뭐 한 2개? 하나? 만들려고 했을 거예요. 크리에이트 테이블에서 유저라는 테이블을 만드시면 돼요. 그거 보시고. 뭐 만드는 방법 쉽죠? 우클릭해서 크리에이트 테이블에서 하면 됩니다. 이거 커밋은 따로 있나? 오토 커밋이 돼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뭐 만드는 시간이 그 이게 커밋인데 오토 커밋 모드가 기본이에요. 요게 커밋이거든요. 요게. 요 버튼이 오토 커밋 모드. 이거 누르면 이제 여기 뜨죠. 이거 빼면 오토 커밋. 네. 이건 막 되게 고급 기술은 아니고 그냥 새로운 툴이니까 천천히 친해지시면 돼요. 네. 커넥션을 만들고 클릭하셔서 그 들어가신 로그인이 되신다면 왼쪽에 MyDV가 식별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걸로 되나? 확대가 안 되네. 테이블 만들고 접속하셔서 뭐 인서트 인투 이렇게 할 건데 이걸로 해보셔도 좋고 그 DB 내비게이터라고 아까 플러그인을 설치하신 분들은 커넥션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해보셔도 좋아요.
저처럼 만약에 커넥션이 만들어지시면 셀렉트 이렇게 하시고요. 프롬 유저하고 컨트롤 엔터가 실행이거든요. 셀렉트가 안 돼도 커맨드 이렇게 하시면 아까 인서트 쳤던 게 한 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ID에서도 마치 그 DB 툴처럼 쓰실 수가 있습니다.